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모의고사 2회 파트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는 50문제가 있어서요, 25문항씩 좀 끊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모의고사 1번입니다. 이익센터와 가장 관련이 큰 조직 형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우리 이익센터라는 곳은요, 수익과 비용을 고려해서 뭡니까? 이윤 창출을 책임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조직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부지 조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부지 조직은 CEO가 있을 때 그 아래쪽에 각각의 사업부 1, 사업부 2, 사업부 3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각각의 사업부가 하나의 독립된 뭡니까? 그렇죠. 하나의 거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하나하나가 뭡니까? 일종의 이익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책임져야 되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사업부지 조직이 되겠네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공장을 신축하고 1억 원의 토지를 현금으로 취득한 뒤 거래가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해봅시다. 자, 이건 이제 BS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봅시다. 공장을 신축하고 1억 원의 토지를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일단 토지를 1억 원에 샀으니까 일단 토지는 회사의 자산이죠. 자산 중에 뭡니까? 그렇죠. 비유동 자산이겠죠. 1년 이내 현금화가 되기 힘든 거니까. 그럼 토지가 얼마? 1억 증가할 겁니다. 근데 뭘로 샀어요? 현금으로. 현금, 회사 가지고 있는 현금 1억을 썼으니까 이건 빠졌겠죠. 그럼 뭐예요?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내 규율 확립과 관련해서 뜨거운 난로 원칙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자, 뜨거운 난로 원칙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뜨거운 난로 원칙.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난로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뜨겁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까이 가면 어때요? 데이겠죠. 그쵸?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추워요. 그쵸? 뭐 그런 것들에 가지고 이제 만든 원칙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율 혹은 규범 같은 것들이 이러한 뜨거운 난로 원칙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을 때 굉장히 그 규율이 잘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자, 첫 번째 경고성의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인과성 원칙.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즉시성 원칙. 마지막 뭐예요? 공평성 원칙.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고성 원칙이라는 거 뭡니까? 그렇죠. 난로라는 건 만져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게 뜨겁다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규율이 잘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요게 경고성의 원칙. 그렇죠? 두 번째, 인과성의 원칙은 뭐냐? 자, 그것에 닿으며 몇 번이든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즉, 규칙을 위반하면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인과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한 번 내가 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그렇죠? 이걸 인과성의 원칙. 세 번째, 즉시성의 원칙은 뭡니까? 그것을 만지는 즉시 화상을 입죠. 그렇죠. 날로 만지는 즉시 화상을 입으니까 그걸 규율을 어겼을 때 바로 즉시 뭡니까? 처벌이 가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공평성의 원칙 뭡니까? 그렇죠. 날로 만질 때 돈 많은 사람이 만지면 화상 안 있고 돈 없는 사람이 만지면 화상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뜨거운 난로 원칙입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유연성. 정답은 1번이고요. 바로 나왔고, 일관성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일관성은 공평성의 원칙에 해당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즉각성. 이건 뭡니까? 즉시성의 원칙. 세 번째, 사전 경고는 경고성의 원칙. 마지막 5번에 사적인 것의 비개입도 역시 공평성의 원칙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 자, 4번 한번 봅시다. 페율이 주장한 리더의 역할이 아닌 것은 여러분 페율이 주장한 총 6가지의 그 관리 활동이 아닌 거 찾아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1번에 구성원의 조정, 조정, 계획, 통제. 이게 뭡니까? 이거죠. 여러분 계획, 그 다음에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그렇죠? 이거 다 뭐였습니까? 오케이. 이 세 가지는 관리적 활동이죠. 그 다음 종업원 보호는 뭡니까? 보전적 활동이죠. 6가지 활동 중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올의 일반관리론에서 기술적 활동, 상업적 활동, 재무적 활동, 그 다음에 보전적 활동, 회계적 활동, 마지막 관리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예산 편성은 리더가 하는 활동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5번 상황이론 컨틴전시 이론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컨틴전시 이론 자체가 뭡니까? 항상 베스트 솔루션, only one 솔루션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틀린 거는 바로 나오네. 정답 4번. 자, 6번 한번 봅시다. 조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량과 무관하게 구성원 수가 증가하는 거. 이거 뭐라 그럽니까? 파킨슨 법칙이라 그래요. 그냥 하나 기억하죠. 그 다음 7번 한번 들어가 보죠. 다음 중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과 관련이 적은 용어는 대표 소송제, 집단 소송제, 집중 투표제, 분식 회계 방식, 외부 회계 감사. 다 맞는데 분식 회계는 뭡니까? 회계 자체를, 회계 장부를 예쁘게 꾸민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조작하는 거. 오히려 경영의 투명성을 뭐 하는 겁니까? 하락시키는 거죠. 정답 4번. 8번 조직개발 기법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관리격자도 훈련, 과정자문법, 팀구축법, 감수성 훈련법. 이 감수성 훈련법이 대표적으로 뭐 T그룹의 훈련법 이런 것들인데 델파이법은 그때 뭐였습니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수요 예측 같은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2번 전문가 관련된 법이죠. 전문가 자문을 묻고 하는 거. 자, 9번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거 봅시다. 프로젝트 조직 특성으로 옳은 것은 단순 환경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굉장히 유기적 환경에 어울리는 거고요. 목표 달성 그 자체보다 일상적 과업에 집중한다. 아닙니다. 목표 달성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3번 프로젝트 조직의 특성상 대체로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유지되고요. 4번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인력의 수등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이 뭡니까?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유기적 환경에 적합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기계적 조직 구조가 아니라 유기적 조직 구조. 오케이.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표적화 전략 유형 중 시장 전문화 전략과 제품 전문화 전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시장 전문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입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요 하나의 시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반면 제품 전문화는 제품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시장에 판매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1번 제품 전문화 전략은 새로운 기술 등장에 취약하다. 그렇죠. 제품을 하나만 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2번 시장 전문화 전략은 생산, 유통, 촉진의 전문화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낸다. 그렇죠? 한 시장에서만 쓰니까. 3번 시장 전문화 전략은 단일 제품 복수 시장은 뭡니까? 단일 제품 복수 시장 방금 이야기했는데 뭡니까? 제품 전문화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 틀렸네요. 4번 제품 전문화 전략을 통해서 전문적인 제품 분야에서 강한 명성 구축이 가능하죠. 하나만 하니까. 5번의 제품 전문화 전략은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 소구하는 거다. 오케이, 다 맞네요. 정답 3번. 자, 11번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유형 자산, 특허권은 무형 자산, 그쵸? 건물 맞고요. 비품 맞고요. 라이센스도 뭡니까? 오케이, 무형 자산. 정답은 니은, 디귿 몇 번? 2번 되겠네요. 12번 중소기업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 규모가 작고 소유와 경영이 보통 미분리된 경우가 많죠. 소유 경영자가 곧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장 수요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거기만 가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많이 하죠. 4번에 자본 조달이 용이한 건 보통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의 그렇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 조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자본 조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본 조달이 용이하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개방 시스템 구조의 절차 뭡니까? 투입.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인풋, 투입. 그 다음 뭡니까? 그렇죠. 변환, 프로세스. 그 다음 뭡니까? 산출, 아웃풋. 그 다음 이게 나오면 뭐예요? 다시 그렇죠. 피드백.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네. 그렇죠. 정답 몇 번? 오케이. 정답 3번.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 14번. 작업 집단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를 물었습니다. 작업 집단 설명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작업 집단과 작업 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건가 묻는 건데요. 한번 정리 잠깐만 할게요. 우리 이건 이제 해설에 잘 적어 놓긴 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작업 집단과 작업 팀에 대한 건데요. 한번 정리 잠깐 좀 합시다. 자, 작업 집단과 작업 팀에 대한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이 집단을 만든 목적입니다. 자, 이 집단을 만든 목적이 뭐냐? 자, 작업 집단과 작업팀이 만든 목적은요. 첫 번째, 작업 집단을 만든 건 그냥 단순 뭡니까? 정보의 소통입니다. 단순 정보의 소통이에요. 정보 소통, 그리고 공유하는 거예요. 하지만 집단 팀을 만든 목적은 뭐냐? 팀 성과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시너지 효과. 집단, 그렇죠. 작업 집단과 작업팀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냐? 시너지 효과. 작업 집단은 거의 없어요. 근데 팀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여기는 단순 정보 소통과 공유라면 이건 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서 서로가 서로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그걸 더욱더 크게 키워가는 경향이 많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 다음, 평가와 보상은 어떻게 되냐? 평가, 보상. 자, 작업 집단의 경우는요, 평가와 보상을 개별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팀 성과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집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팀 단위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인 능력의 사용은 어떻게 되냐? 개인 능력의 사용은요, 작업 집단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 것. 그 다음, 팀은 뭐예요? 팀은, 오케이, 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상호 공유를 하니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개가 얼핏 봤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두 가지에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작업 집단 이거 묻는 거잖아. 이거. 오케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1번, 공통된 리더십이 존재한다. 바로 틀렸네요. 정답 1번. 2번, 개별적 책임 영역에 대해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거. 그렇죠? 여기 개별적. 집단의 목표는 단순 정보 공유. 그렇죠? 업무 시너지 효과 비교적 크지 않다. 그렇죠.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 다음 5번에 개별적 평가 보상. 오케이. 개별적 평가 보상. 오케이. 됐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15번 T그룹 훈련. 이게 뭡니까? 창의성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T그룹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T그룹 훈련. 이게 뭡니까? 이게 굉장히 서로 이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한 어떤 그 공간에 모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이와 격리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걸 귀담아 듣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과 어떻게 좀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T그룹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개인적, 사회적 통찰력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요. 그래서 창의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고요. 2번, 직장 내 교육 훈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을 하면서 직속 상사에게 실무상 교육받는 거랑 전혀 다르죠. 소그룹을 만들어서 사회랑 격리시키는 거기 때문에 직장 내 교육의 대표적인 이런 것들은 OJT잖아. OJT. 그렇죠? 정답은 2번. 3번, 감수성 훈련이라고도 하며 사회적 고립 조건 하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참가자를 훈련시키는 것 좀 전에 설명한 거고요. 브래드 포드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서 인간관계 능력과 조직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개발 기법의 하나로 그렇습니다. T그룹 훈련을 써요. 인간관계 개선 등이 목적이다. 오케이. 정답은 2번. 자, 16번 한번 봅시다.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틀린 거예요. 조직 문화. 첫 번째, 조직에 대한 몰입을 유도한다. 그렇죠. 그 문화 자체가 뭡니까? 어떤 독특한 남과를 구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경계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경향이 좀 높죠. 조직에 대한 몰입을 유도한다. 맞죠? 조직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시키는 것도 맞고요. 3번, 조직 구성원에게 정체성을 확립시켜준다. 그렇죠. 남과는 구분되는 그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네가 어떤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구나. 이런 것들에 정체성을 확립시켜줍니다. 4번,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죠. 오히려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을 오히려 막는 요소가 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5번, 다른 조직과 구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 좀 전에 설명했네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조직 설계 요소 중 통제 범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보면 과업이 복잡할수록 통제 범위는 좁아진다. 여러분, 과업이 복잡하면 한 사람이 통제를 할 때 그걸 다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좁아지겠죠. 요거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관리자가 스텝으로부터 업무상 조언과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통제 범위가 좁아진다. 자, 예를 들어서 한 관리자가 스텝 뒤에 백오피스 쪽에 스텝분들이 많은 조언과 뭡니까?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 범위는 오케이 넓어지겠죠. 그렇죠. 정답은 오케이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 관리자가 작업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 즉 임파워먼트 할수록 통제 범위도 넓어질 거고요. 4번에 작업자와 관리자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이 많이 필요할수록 뭡니까?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하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5번에 작업자가 잘 훈련되고 작업 동기가 높을수록 통제 범위도 오케이 넓어질 수 있겠네. 왜 스스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정답 2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 이론은 조직의 환경 요인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원 획득. 이거 나오네요. 앞에서도 한번 했죠. 뭡니까? 자원 의존 이론. 정답 2번. 19번. 변화 주도자가 변화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상당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항 관리는 참여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막 거기를 막 협상하거나 그 사람을 강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함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 1번. 자, 20번. 훈련된 직무 분석자가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하면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하는 거 뭡니까? 관찰법이죠. 오케이. 자, 21번 보겠습니다. 재고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재고 비용은 창고 비용을 포함하죠.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정답 몇 번? 1번. 2번 생산 라인 가동을 준비하는 비용을 준비 비용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걸 준비비. 재고 비용은 재고 부족비와 관련된 비용도 포함된다. 그렇죠? 그 재고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렇죠. 판매를 못하는 거. 그런 거. 그거 쇼티지 코스트라고 하죠. 4번 재고량을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재고 비용에 그렇죠. 이것도 포함됩니다. 5번에 재고 비용에는 재고 관련 보험료. 오케이. 그렇죠. 그 재고를 잘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오케이. 정답 1번. 22번 인사 적체가 심해서 구성원 사기저하가 발생할 때 명칭만 형식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제도는 이런 거죠. 그 사람의 실질적인 거는 부장인데 이 사람을 그냥 이사라고 껍데기만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뭡니까? 그렇죠. 대용 승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답 4번. 23번 행위기준국가법 발스라고 하는데 이 발스는 뭡니까? 중요사건 서술법과 뭡니까? 평정척도법을 합친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발스는 사실 현대 그 인사평가 방법 중에 가장 좀 진보된 평가법이라고 하고요. 비교적 좀 정확하다고 합니다. 1번 주요사건 서술법과 평정척도법을 결합한 평가법이다. 비교적 개발이 간단하고 적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무에 많이 적용된다. 완전 틀렸죠. 발스라는 건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인사평가가 가능한 현대적 기법 중에 하나인데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이걸 개발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섭외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발스 위원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2번. 4번 후광 효과는 항상 오류가 방지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그 사람들의 중요 사건을 서술하고 그걸 등급으로 매겼기 때문에 그냥 그 작은 것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그렇죠. 맞죠.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습니다. 4번 척도 개발 과정에서 주관성 개입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몇 등급으로 갈 때 어떤 사건에 어떤 등급으로 할 건지 이건 위원회에서 나름의 주관성 개입이 있어서 위원회가 항상 함께 토론을 하게끔 만듭니다. 5번에 구성원의 참여가 독려된다는 장점도 있다. 오케이, 그렇죠. 이거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평가 요소가 있으니까 너도 여기에 맞춰서 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참여가 독려되면서 동시에 뭡니까? 교육 훈련 효과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24번 암묵지에 해당하는 예시가 아닌 거 뭡니까?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죠. 암묵지가 아닌 거 형식지 찾으라는 거네요. 뭡니까? 정답 3번 컴퓨터 매뉴얼. 간단하네요. 25번 민츠버그가 주창한 경영자 세 가지 역할 뭡니까? 정보 전달자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 역할, 대인관계 역할. 그렇죠. 그러면 기억, 디글, 리얼. 이거 쉽네요. 요거.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25문제 우선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25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